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윤태윤입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48개국 참석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이 다자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총 48개 나라가 참석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환영 만찬에서 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동반 성장을 언급하는 한편,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아프리카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둑이 경찰 잡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북 송금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잡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퇴근길에도 기자들에게 이번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북 족쇄 풀린다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의결해 대통령 재가만 남았습니다. 북한이 이미 이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을 해왔고 오물풍선까지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사용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구성원 자부심의 상처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어제 수펙스 추구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사내 포털망에도 개인사로 걱정을 안겨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최 회장은 SK 자부심에 큰 상처를 냈다며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상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전공의 출구 연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제기합니다. 다만 정지 효력은 유예해 전공의들에게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달 뒷면도 정복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오늘 오전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싣고 이륙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달의 뒷면 시료를 채취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달 샘플을 채취한 건 10차례지만 모두 달의 앞면 시료였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연일 특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 1일 1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원 첫날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어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른바 이화영 김성태 특검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중에서도 이렇게 검찰 수사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특별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이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요, 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좀 살펴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 등이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혀내겠다면서 특검법 추가 발의는 물론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어제 민주당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전반, 조직 전체에 수사 조작,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재판 선고를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자체를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을 내놓자 당장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8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대표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공범으로 엮여있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부터 방탄특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지연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고요. 또 특검법 발의에 나선 의원들 중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에 공천장을 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권을 중심으로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민주당 측은 어제 특검법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한 게 본질이라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관련된 특검법을 방탄이라고 규정하는 건 비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양측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공격이죠, 그냥.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언급한 대로 이번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방탄이다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 그 22대 총선에서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선출이 됐고 지금 네. 이들이 이 특검법 발의에 좀 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요. 먼저 이 광주 고검장을 지낸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이 박균택 의원과 부산 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서 이건태 의원, 김동화, 김기표 의원까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 5인방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당초 이들이 정치검찰 이 사건 조작 특별단 대책단에 합류했을 때부터 여당에서는 이건 뭐 메모드급 이재명 방탄 라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 특검법이 발의된 뒤에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이어서 이 대표 개인 로펌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자, 민주당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어제 퇴근길에 작심한 듯 쏟아냈다고 하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예정에 없던 퇴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지 7시간 만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면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위협하는 특검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원석 총장 발언들 좀 더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은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로 밝혀졌고 민주당도 그거에 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이 이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주선해서 자신을 회유를 하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네. 이후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영상 녹화실의 CCTV 설치 사진과 관계자의 진술을 반박한 바도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은 오는 7일 예정된 법원 선고 이후에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민주당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특별대책단은요, 이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에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왜곡된 수사인데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 검찰 조직이 엉망진창이란 이야기고 만약 알고도 조작을 했다면 탄핵감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게 이제 검찰 겁박이라고 한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두고는 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을 하면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어제 기자들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자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대리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병민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박균택 양분함을 포함해서 사실 검사의 고위직까지 영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현직 검사들이 본인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개혁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 1심 선고가 나오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대북 송금에 관련되는 이 불법에 대한 일들을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적인 수사 상황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네. 이걸 막아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심 선고를 무죄로 돌릴 수 없다면 이걸 수사했던 검찰이 불법 왜곡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풀어낸 해법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민주당 행동들을 동의하실지는 금요일 재판 결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만약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재판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다. 이번에는 판사들도 특검하자고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고요. 어제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 측에서는 이화영 지사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해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고위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또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800만 불의 성격과 관련해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국정원 요원의 진술 또 네.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아는 상태에서 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사업 대가 또 방북 대가로 800만을 송금했느냐의 문제인데 진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당사자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검찰이 밝힌 부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이 출정 기록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만약에 그 출정 기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어를 먹고 이렇게 회유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탈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정 기록이 물론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의 한계로 한 부분 때문에 그 지정한 날짜의 출정 기록은 공개했지만 실제 이화영 지사는 검찰로부터 이 수사기간 동안 200회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진술 조서가 작성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기록 전체, 그러니까 이런 그 회유가 있었다는 시기 전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특정한 날짜의 기록, 출정 기록만 공개하고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 전을 살펴야 되고 특히 이것을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이미 수사는 거의 완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여 문제는 이미 진술로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판단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김성태 회장, 안부수, 이화영 진술 관련자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까지 다 확보돼 있고 6월 7일 날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사법 방해를 한다거나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방탄이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 상황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뿐이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거나 방탄하기 위한 특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퇴근길에 나서서 사법방해다라고 강하게 질타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6월 7일 금요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의 반응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초동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열리는 재판인데요. 당시에는 본회의 일정 탓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과 이 대표 측이 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이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된 이 정형학 녹취록의 당사자 정형학 회계사를 이 신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는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 취진 질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 관련해서 어제 검찰총장이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특검법은 그대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거의 매일 발의하다시피 하는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 특검법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일절 답하지 않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현재 대장동 1심 재판은 15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정진상 씨가 정형학 녹취 파일을 다시 듣고자 주장하고 있어서 고의 재판 지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씨의 재판은 이제 곧 2심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죠. 관련해 지난해 11월 1심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또는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재판부는 어제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 씨의 재판 결과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아내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어제 재판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에서 기소
특검 외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혜경 씨가 현금으로 법화 비용 보전했다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혁수 기자, 어제 재판에서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동석했던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 대한 어떤 증인 신문들이 이어졌다고 하죠?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김혜경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에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본인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네. 어제 8차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김 씨와 함께 식사 모임을 했던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A 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김 씨에게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검사 측은 A 씨를 향해서 다선 의원의 배우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기부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김 씨와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A 씨는 조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와 식사한 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A 씨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계산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쪽은 저희가 김혜경 씨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묻기를 이 김혜경 씨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그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A 씨가 없었다라고 답을 하면서요. 이 당일 식사비와 관련해 김 씨를 제외한,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제외한 이 나머지 동석자 2명의 식비는 본인이 결제하러 나갔는데 결제가 이미 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 씨는 이 검사가 그럼 누가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시에는 이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쪽, 그러니까 김혜경 씨 측이 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도 A 씨의 답변을 듣고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은아 기자, 왜 재판부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재판부는 해당 사건보다 10여일 전인 2021년 7월 20일 A씨가 다른 식당에서 김혜경 씨를 처음 만나 식사했을 땐 밥값을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한 점을 꼬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에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야박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보름 정도 지난 사건 당일에는 각자 계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A씨는 차를 빨리 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고 지나서 알았다며 깊이 생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김혜경 씨에게도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같은 질문에 김혜경 씨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재판부가 김 씨에게 증인이 말하는 게 맞냐고 묻자 김 씨는 룸에서 증인을 만난 것만 기억나고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직접 본인 식사비를 결제했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잠시 고민을 한 뒤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관련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당시 중식당 대금 결제를 김 씨의 측근이자 그를 수행한 걸로 알려진 이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서 김 씨가 배모 씨와 공모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조명현 씨의 진한 목소리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행하는 누나로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그 확인이나 아니면 그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정확하게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다음 재판은 다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열리는데요.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대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송 전 대표가 석방 다음 날
만나선 안 될 인물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송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네. 당시 재판부가 이제 전제를 달기를 이 송 대표의 보석 석방을 허락을 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되고 연락을 할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은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송 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고 보석 석방 바로 다음 날 이 돈봉투 의혹 사건 관계자인 2명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어제 보석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 대표가 보석 석방되고 첫 번째 일정으로 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 사건 관련자인 조모 씨와 강모 씨가 옆에서 수행하듯 따라다녔다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검찰은요, 이 검찰에 따르면 조모 씨는 이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고 강모 씨라는 사람은 송 대표가 사용한 이 차명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뭐 이 자체만으로 보석을 취소해달라 할 건 아니지만 이 오해 살 여지가 있거나 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재판부도 다행히 언급된 이들이 뭐 추후 증인 명단에는 없지만 이 사건 관계인과 만날 때는 좀 각별하게 유의달라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지적들에 대해서 송 대표는 검찰 측이 너무 과하다, 오버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여기에 송 대표는 강모 씨는 소나무당 사무총장이어서 안 만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활동이 여의치 않아서 임시로 쓴 것이라면서 다시 본인 명의로 바꿀 계획이라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검사의 문제 제기를 두고 너무 오버한 것 같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재판부 경고라기보다는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사 제출 증인 명단에도 들어있는 분들도 아니고 약간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잠재적으로 부를지도 모르니까 만나지 말아라. 그럼 그거는 너무 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게 아닌가. 한 번은 이제 참고인 간략한 걸로 조사받아 온 거지만 그 조사 내용이 이 사건 사후에 아주 있었던 아주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회 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당시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 과거 녹취록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송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이 들으신 내용에 더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 대표가 지난해 11월 출판 기념회에서 이 자신의 남편을 통해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 송 대표는 어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훗날을 도모해 힘내자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건 비약이자 오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오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본인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돈봉투가 오가는 정황은 다 인정됐잖아요. 이정근 이제 증인이 이제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단지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사후 보고했냐 논란인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에 없다는 주장이고 이정근 씨가 한 4개의 핸드폰에 약 3만 개의 녹음 파일과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검찰이 이미 제출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송영길 피고인과의 대화한 녹취록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뭐 삭제했다 그러지만 포렌식으로 다 복원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법조인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조건으로 제시했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 아마 검찰 쪽이 네. 그 공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건 관계자인 건 맞는데 네. 이 사람들이 향후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하거나 예정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관련돼서 증거들은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사람들까지 사건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느냐, 검찰이 좀 무리하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분들은 당시 사건과 관련된 그 관계이기도 하지만 현재 소나무당과 관련해서 관련된 당무를 보고 있는 분이어서 이런 정도의 접촉은 이 보석 조건에서 제한하는 바의 범위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법원에서 달리 이 부분의 보석 취소에 대한 경고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은 거를 보면 검찰의 문제 제기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 차례 지적이 나왔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이걸 새겨 듣고 앞으로 좀 조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재판과 관련해서요, 김병민 위원님. 예. 일단 8번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뭐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갖고 기소하고 재판받는 게 과연 타당하냐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쓸 어떤 권한도 위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 일과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선거에 법인카드를 써도 문제인 건데 네. 그걸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서 썼다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거는 금액에 대한 많고 적음을 떠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송영길 대표도 봤습니다만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렸던 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선거에 나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네.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최소한의 인정, 반성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고 변명조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기현 위원장님의 어떤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당시 알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배모 씨 사건에서 이 관련돼서 김혜경 여사와 공모 공동 관계에 있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부분 그 결제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결제해서 기부 행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는 내용들이 그 사건에선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항소심 이 선고가 내려지고 이 공소시효가 끝날 때쯤에 뒤늦게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김혜경 여사는 이 통상 자기의 식사비는 법인의 후원 카드, 그러니까 후원의 카드로 결제해서 이거는 위법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와의 오랜 인연을 고려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모 씨가 알아서 처리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들에 대한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일 거고요. 아마 배모 씨도 본인 재판에서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과연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 재판에서 이런 부분을 알았었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요. 또 셀프 초청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요일 기자 새로 나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이 이제 6,200만 원대의 기내식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이 당시 청와대 셀프 초청 정황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황이고 의혹입니다. 이게 네.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이 도정환 장관의 출장 일정이 정해진 뒤에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을 요구를 했고 또 이후 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려던 그런 출장 계획이 대통령 전용기로 이 변경이 됐다는 거, 또 그리고 이 타지마할 방문 일정도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요, 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을 하면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과 함께 이 도 전 장관이 참석할 행사들 그리고 인천, 델리, 왕복 민간 항공기 편명과 출발 도착 시각 이런 것까지 다 명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일단 김 여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공문 작성 시기를 보니까 이 방문은 한 달 전쯤인 2018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 방문 한 달 전에 일정부터 항공편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음에도 이후 갑작스럽게 이제 김정숙 여사의 동행이 결정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확정 시점이 드러난 것도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는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인도 요청이 있었다고만 설명했고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이 언제 확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청와대가 셀프 초청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시점을 방문 확정 시점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 공문을 공개한 박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도 장관의 출정 일정이 정해졌는데도 10월 중순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을 요구했고 출국을 일주일 앞둔 10월 26일에야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가 김 여사를 인도에 보내기 위해서 한 달 전 정해진 사안을 막판에 뒤집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소영 의원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공무원들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임을 알았을 거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다고 하던데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이루라 기자? 네, 이 박수영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그 출장 결과 보고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그 출장 결과 보고서에 김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는 걸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의원의 주장처럼 당시 이 인도 순방 뒤 제출된 이 문체부 보고서를 보면은 이 타지마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행사 사진에도 허황후 기념공원 그리고 디왈리 축제 등은 있지만 타지마할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군 2호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하고 또 장관이 수행해서 간 게 이제 사실인데 네. 왜 보고서에서는 타지마할 간 것을 뺐을까? 이걸 고의로 뺀 것은 아닐까? 외교가 아닌 외유라고 판단을 했기에 뺀 것으로 보이고 이 고의 누락이 혹시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한 것은 아니지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오늘 오전 박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가서 다른 행사들 했다 하는 부분은 들어있는데 타지마할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지마할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문체부 공무원도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국익이나 외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유를 위한 출장이었음이 이런 사실로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던 탑승자 명단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정환 전 장관이 정부 대표 단장으로 그리고 예산도 문체부가 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무려 26명, 문체부 관계자는 도 전 장관을 포함해서 딱 2명만 탑승했다는 게 새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는 총 3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특별 수행원 자격의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 청와대 관계자만 23명이었고요. 정작 예산을 낸 문체부에선 단장인 도종환 전 장관과 비서진 1명, 이 2명만 전용기에 탑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 소속 정부 대표단 총 7명이었는데 나머지 5명은 민항기를 탄 겁니다. 때문에 여권에선 2억 원 넘는 문체부 예산으로 띄운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들만 대거 탑승을 했다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려고 도 전 장관을 바지 사장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문체부 측은 채널A에 문체부 직원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따로 갔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영부인이 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3개 그 정부 부처가 무려 동원이 돼서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을 거의 바지 사장격으로 단장으로 앉힌 다음에 특별수행원으로 가는 이상한 모습을 띄었거든요. 단장이 문체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에는 문체부에서 딱 2사람만 타고 갔습니다. 장관과 보좌관. 그러니까 문체부는 겉돌고 사실 김정숙 여사의 외유를 위해서 전용기가 이용됐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어제는 윤상현 의원을 주도로 특검법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어제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단골 디자이너 딸의 채용 비리 의혹 등 모두 5가지인데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반박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고 또 108석으로 과반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으론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 오늘 오전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요. 김정숙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라면서 반드시 특검이어야 하냐 이 부분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의총 이후엔 성일종 사무총장과 이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 등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 필요 없지요. 경찰 필요 없고 공수처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특검을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검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사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항상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 순서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 특히 당 지도부는 과거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 발의에 다소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동안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입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오늘 공개 발언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간 이 김 여사를 향한 여당 공세에 대해서 뭐 당 차원의 대응 없었고 좀 침묵 기조를 이어왔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서니까 오늘은 이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포문을 연 건요.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는데요. 네. 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여당의 특검법 발의가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다라면서 이 정부는 즉시 김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산출 내역을 공개를 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요. 이거 당대표 출마용이 아니냐. 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공개 발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 조금 전, 20분 전쯤 윤건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일단 여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한 것이다. 대단히 특별한 거 먹은 거 아니다라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함께 덧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고소장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가 되는 그 대상들은 아직 특별히 특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극악무도한 마타도를 벌이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누가 대상이 될 건지는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질 것이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 여사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고 고소장은 곧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안을 점점 더 심각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타지마할에 관련된 뉴스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있었고 맞습니다. 일단락돼서 넘어갔는데 문 전 대통령이 냈던 회고록의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이걸 단독 외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들이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이호 여사의 건을 들면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덧붙여서 이 기내식에 관련된 예산들이 공개가 됐는데 6천만 원이 넘는 예산. 그러니까 4끼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 한 끼에 4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설명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왜 6천만 원이 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대일인데 그런 내용들을 건너뛰고 국민을 겁박하듯이 혹은 이런 의혹제기를 했던 국회의원을 겁박하듯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면 이 일은 결국 사법적인 이슈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민께 좀 송구한 일이 있고 다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부적절했다면 고개를 숙이면서 한 단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일을 사안을 굉장히 더 크게 키워서 앞으로도 이 뉴스를 더 김정숙 여사 중심으로 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1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법적 메시지가 나올 테고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김정숙 여사가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더 판을 키우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김병민 전 최고위원 말씀대로 방문 직후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는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어떤 문제 제기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걸 버킷리스트니 무슨 관광용 방문인 것처럼 하고 넘어가니까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2018년 7월에 국빈 방문 때 모디 총리가 직접 11월에 그 디왈리 축제 또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와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와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다만 4개월 후 또다시 인도 방문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피주 이 관광부 장관이 우리나라 도정환 장관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인도 당국에서는 최고위급 사절단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포함된 이 방문단을 하는 제안을 했고 인도에서도 흔쾌히 받아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가서 모디 총리와 회담도 있었고요. 김정숙 여사의 당시 일정은 인도 TV라든가 신문 일거수일투족이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교적 활동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타지마할 방문 역시 인도 측 요청에 의한 거고 통상적인 정상 외교에서 그 국가의 주요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은 그 국가가 이 계기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문화적인 유산 같은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김정숙 여사의 관광 목적이고 뭐 버킷리스트로 포장해서 이 공세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 실제 뭐 이미 퇴임한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과 인도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도에서 공식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에 국빈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게 도종환 문체부 당시 장관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초청은 받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어색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부분, 김정숙 여사 가해까지 그리고 허황우 착공식에는 초청을 했으나 타지마할 방문까지 인도 측에서 요청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은 당과 상의가 없었다라는 것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을 영입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어떤 대리인격으로 오늘 당과 상의 없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입장을 전해온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프리카 48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협력에 공을 들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최대 매력으로 꼽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요.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는 그 점입니다. 네. 25세 이하 청년 그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다고 하는데, 때문에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계 각국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이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또 풍부한 자원 역시 아프리카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죠. 윤 대통령은 어제 하루 종일 이 아프리카 정상 10명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이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정상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대한 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최근 벌어진 이 북한의 오물풍선, 이 살포 등을 언급을 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다자 회담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좋은 소식도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으셨겠지만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도 의결을 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은 곧 해당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채택한 합의가 6년 만에 완전히 폐기되는 셈이고요.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합의가 폐기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되고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면서 서해와 동해에서 군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도 가능해지는데요. 이처럼 최전방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제약이 좀 해소가 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안보 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등 상식 밖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저질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야 내부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강전의 대변인은 첫 회의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전당대회 날짜를 이 다음 달인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릴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에 개막하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잠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선거인단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또 늦춰질 수가 있는데 지금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잠정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7월 25일 날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도 얘기가 좀 언급이 됐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림픽 때문에 결국 올림픽 전에 전당대회를 끝내야겠다 생각을 네. 했고 7월 25일경에 전당대회에 치르게 되면 이제 속도가 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조만간 룰에 대한 결정들 당원 당규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금 있는 당원 10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거 빨리 해줘야 되고요. 네.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기 때문에 네.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되면 현행 룰을 아예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당원 100% 규정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정도의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네.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제 대중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때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메시지는 당연히 나와야 될 네. 것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단데 네. 단순히 이기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하, 예.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게 될지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 비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재명 단일 체제로 가는 게 지금 너무 단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진 다선 의원들의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단일 체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죠. 네. 실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해 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원 당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꼭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완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진되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지난 총선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확인된 당원들의 적극적인 권리 의식 이것을 어떻게 당원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당원 당규 과정에서 있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제도적으로 이런 논의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의견 수렴 과정을 이 대표가 직접 거쳐가고 있고요. 아마 이 흐름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총선 끝난 지 이제 며칠 안 지났고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첩해 있는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전당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나흘 만에 판결 유감. 어제도 저희가 속보로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자,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직접 입을 열었죠, 최태원 회장이. 맞습니다. 이 국내 이혼소 수상 역대 최고 재산 분할액인 1조 3,808억 원의 이 재산 분할 판결 이후 나흘 만인 어제 이 최태원 회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 공식 일정에 나선 건데요. 이 최태원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앞서 오전에는 SK 본사에서 이 계열사 경영진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혼 판결에 대한 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1조 3,800억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 때문에 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동요를 막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최 회장은 또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자, 우리가 정경 유착으로 일궈낸 기업이냐
라는 불만이 굉장히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불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입장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앞선 재판부는 일단 재산분할과 함께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유입되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 측 경영 활동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은 정경 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했다. 정부 압력 때문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좀 드러냈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를 한 건데 정경 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전해지더군요. 네, 어제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사내 포털망에 구성원에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촌음을 아껴가며 업무에 매진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면서 개인사에서 빚어진 일로 의도치 않게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서 이번 가사소송 판결은 우리 그룹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들었다.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브랜드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별도로 언급할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해외 출장 등 이 대외 일정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K그룹은 이달 하순에도 이 확대 경영회의를 열어서 이 그룹 재편 작업을 점검하고 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공의의 출구 전략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해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또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지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자 이 정부는 수련병원 측에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죠. 그러니까 네. 사표 수리 금지를 명령을 했는데 이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는 이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다른 병원 재취업도 못해서 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의 이 강경한 입장을 철회를 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를 허가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퇴로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인 3시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각종 명령 철회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복지부는 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를 하며 이와 관련해 이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 또 다른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뭐 전공의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은 그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은환 기자, 그동안 금지시켜놨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본격화하면 이탈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의료 현장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 사이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걸로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표를 수리하고 떠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전임의 복귀율은 높아졌지만 필수과 의사의 복귀율은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되 집행은 미루는 방식의 압박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8차선 도로의 사슴이
자,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낯선 동물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덜어 있죠. 보통 숲 인근 도로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데 이 서울 강남 한복판 8차선 도로에서도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서울 반포의 한 도로 달리는 차 앞에 뭔가 재빠르게 차선을 가로지르죠. 이거 혹시 뭐 개인가 싶었는데 생김새가 그거 같지는 않고 알고 보니 이 해당 동물은요, 개도 그리고 고라니도 아닌 새끼 사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당 영상을 올린 네티즌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사슴 서식지라고 할 곳도 없는데 저렇게 도로를 위험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좀 안쓰럽게 보였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슴뿐만 아니라 사실 도로 한복판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 타조가 출몰해 소동이 빚어진 바 있었는데요. 네. 타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타조는요, 당시 인근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해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얼룩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세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얼룩말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죠. 약 2시간 동안 세로는 도로 한복판과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생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동물이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동물이 뛰어들면 로드킬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운전자들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운전 중에 야생동물을 발견하시게 되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조작하지 마시고요. 상향등 대신에 경적을 울리면서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